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무려 6주간 이어진 인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하면서 이 모디 총리의 경제 정책 방향, 이른바 모디노믹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도는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기반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고요.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투자처로 급부상하면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도 경제의 어떤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우리 문학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죠. 우리 작가들이 해외 주요 문학상 후보에 오르면서 해외 도서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데요. 오늘 이다의 북마크 코너에서는 해외에서 인기 있는 우리 책, K-도서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살포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풍선 잔해물 발견 신고가 잇따랐어요. 네, 지난달 말부터 1차, 2차 오물 풍선을 살포했고 잠정 중단한 지 6일 만에 주말 사이에 다시 띄워보낸 건데요. 합참은 오늘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오물풍선 310여 개를 식별했다고 밝혔고요. 지금으로서는 추가 풍선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3차 다시 띄운 풍선은 오늘 새벽으로 끝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 2차 살포 때는 좀 남쪽 지역으로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이번에는 대부분 수도권 일대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랐고요. 경기 북부 지역에 좀 몰려 있었고 해안가, 도심 빌라 옥상 등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다행인 건 아직까지는 이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대부분 폐지나 비닐 조각 등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중국어가 적힌 종이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물풍선 안에 신경작용제가 들어있더라. 이런 소식도 퍼져서 정말 불안감이 커졌는데 네. 이건 가짜뉴스로 밝혀졌고요. 합참에 따르면 내용물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1차 테스트 결과를 실무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고 이때 잘못된 정보가 퍼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어젯밤 늦게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강하게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군은 추가 방송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네, 대통령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고 어제 오후에 최전방 지역에서 2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미 실시했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 대북 확성기에는 고정식, 이동식 두 가지가 있는데 고정식은 최전방에 24곳이 설치돼 있고 이동식이 16대가 있다가 이게 일제히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고정식은 철거해서 창고에 넣고 보관을 하고 있었고 이동식 장비는 이게 차량이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이거는 인근 부대에 주차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중에 이번에 고정식 중에 일부를 가동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합참은 이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시간이나 어디서 가동했는지 또 가동하는 장비 종류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은 군사작전이어서 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는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를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해서 시간대나 그런 여러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한 10에서 30km 정도까지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또 새로운 추가 도발을 예고를 했어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저녁에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 김여정의 주장은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뿌렸으니 우리는 오물풍선 보낸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대응은 정당하고도 매우 낮은 단계의 반사적인 반응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대응 행동이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통령실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이 너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북 확성기도 좀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경고성인 거죠. 왜냐하면 대북 확성기도 여러 대가 있는데 이걸 다 트는지 아니면 한두 개만 트는지 1시간 틀지 5시간 틀지 내용을 또 더 자극적으로 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단계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대응에 더 할 수 있다라는 이건 경고 차원인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하기 위해서 책임은 북한에 달려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지난 2015년에도 이 대북 확성기 문제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바가 있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고요. 네, 2015년 이때 8월이었는데요. DMZ 목함질의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즉시 무차별 타격을 위협을 하더니 포탄을 실제로 한 발 발사를 했었고요. 남측에는 서한을 보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하고 정말로 긴장이 극에 달하던 상황인데 그때 극적으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림이 됐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북한이 극도로 예민해하는 게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여전히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만 9년 전과 좀 다른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건 지금 북한이 그때보다 핵무장을 더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핵 보유국이라는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고 또 남북 관계를 그동안은 뭐 동지 이렇게 하다가 동포라고 하다가 적대적 교전국 관계 이렇게 선포를 한 상황이라는 점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고요. 그런데 한국 정부도 또 강대강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이제 어떤 긴장을 완화하자, 대화하자라고 할 계기를 찾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은 강하게 가야 된다 이겁니다.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강력한 대응을 지지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원인으로 지목을 하면서 우리가 긴장 완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 강조를 했고 또 한기호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2배, 3배 북한으로 되돌려주길 바란다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브리핑에서 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고 헌재 결정에 따르더라도 이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정부가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자칫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으니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신중에 기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여권 일각에서는 우리 군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난 1일 북한이 2차 오물풍선을 살포했을 당시에 경기도 파주 최전방의 육군 사단장이 음주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무 배제되는 일도 있었죠. 네, 그 또한 참 국민들의 그런 군의 신뢰감만 어떤 실망감을 키웠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여권에서는 먼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풍선이 전국 곳곳까지 와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게 한심한 국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주장은 그 안에 생화학 무기가 들어있을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데 이 도심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까지 날아오게끔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보 불감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우리의 국방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야 아는
원시적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거주하는 지역까지 오기 전에 격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짚어주신 대로 그 북한이 2차로 살포한 오물풍선 내려오던 지난 주말에 최전방인 경기도 파주를 관할하는 육군 1사단장이 참모들과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여기에 물론 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2차 살포한 날이에요. 그러면 1차 살포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재난안전문자 받고 이 오물풍선 떠안고 그리고 군은 당연히 북한 동향을 주시해야 되던 상황인데 그런 때 합참은 또 이미 하루 전부터 각급 부대의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를 한 상태지만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이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단장을 직무 배제 조처를 했는데 그렇지만 참 씁쓸한 건 이미 그 윤 대통령이 순직한 훈련병 연결식 날에 여당 워크숍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걸로도 문매를 맞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모든 부대 장병들이 주말에 전부대 비상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반 장병들이 고생하는 사이에 군의 그런 지휘 체계나 책임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는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네. 이번에는 의료 공백 사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나서기로 했어요. 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교수, 봉직이, 개원이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총 유권자 수가 11만 1,800여 명이었는데 이 중에 7만 800여 명이 투표를 참여해서 투표율이 63%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 90%가 강경한 투쟁을 지지한다 밝혔습니다. 또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를 하겠느냐 하는 질문에는 73.5%가 동의를 했는데요. 의협은 이를 두고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데다가 교수라든가 개원이들 모두가 좀 투쟁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대대적인 집단 휴진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의협은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이 휴진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중단하는 게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증언을 중단을 해야 우리도 집단 행동을 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대 교수에 이어서 의협과 개원이까지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죠. 네, 지금 특히 뭐 어르신들 안부 물을 때 요즘에 아프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네. 정말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픈 환자분들 또 보호자들 근심은 더 깊어지고 있고 한 보호자 A씨는 의사들이 이거 자기 부모랑 자식이었으면 이렇게 집단행동할 수 있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아내분이 숨이 헐떡이는 위급 상황이었는데도 의사가 없어서 안 받아줬다고 해요. 그래서 숨만 쉴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협은 파업한다고 말할 시간에 현장으로 돌아와서 환자를 돌봐야 된다. 이렇게 울분을 토하기도 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요양병원으로 내몰리는 환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이렇게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병원 현장 예약이 들으면 의사들이 사직서 내고 출근하지 않는 의사인데도 자신의 부모가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와서 또 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뭐 신고가 되는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환자 단체들은 굉장히 씁쓸해하고 있죠. 극단적 이기주의다 얘기를 하면서 의협 간부나 불법 파업 의사들에 대한 행정 조치, 사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어떤 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나요?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강화된 의료법 보면 그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이렇게 개정이 된 거고요. 네. 그런데 정부가 내리는 업무 개시 명령 이걸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서 면허를 박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응급의료법 또 공정거래법 위반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료기관장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고 이걸 이루지 않고 불이익을 끼친 경우 면허 자격 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응급의료법이고요. 그리고 의협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거래법 이게 각 사업자의 활동을 어떤 제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이렇게 제한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응할 비상진료체계 보완 시나리오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이게 관련해서 정부 브리핑을 열고 조규용 복지부 장관이 직접 설명을 했어요. 근데 내용들이 다 좀 비상진료 대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 있다. 그리고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환자단체에서는 사실 알고 싶은 거죠.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네. 그러면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거였으면 의료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새로운 환자들은 또 지금 거부당하고 있고 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가 지연되는 등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또 토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좀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얼른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이미 1조 원 넘는 재정이 투입된 상황인데요. 의료계가 동시에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이 재정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미 사태들을 지켜보셨지만 3월부터 천문학적인 비용들이 계속 투입이 됐어요. 네. 이 1조 원 넘는 재정이었는데 그 교수진, PA, 간호사, 공보의, 군의관 이렇게 인력으로도 돈이 들었지만 또 환자를 이송하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비용을 지원하는 데에도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건보 재정을 끌어다 썼죠. 건보에서 8천여 원을 썼고 국가 비상금까지 추가로 해서 2천억 원 예비비가 투입이 됐는데 이거 계산하면 매일 100억 원꼴 재정이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지만 정부는 일단은 지금 물러서지 않고 예산을 또다시 또 투입을 하겠다는 계획인 거고 물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환자들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 메꿔야겠지만 지금 건보 재정 소요가 일단 올해 이런 사태 때문에 너무 심해져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또 추가로 시급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다만 기재부는 이 건보 관련한 지원 상황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낸 건보료로 꾸려진 건보 재정 예비비 이렇게 투입하는 것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포항 영일만 인근 심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분석한 이 미국 업체 액트지오가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액트지오가 4년간 그 미국 주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행위, 뭐 예를 들어서 재판권이라든가 이런 행위 능력이 제한이 됐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중요 자료 제출 그 요구를 일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아브레오 고문이 직접 한국까지 들어와서 기자회견 했는데도 네. 이 신뢰성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또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액트지오는 영업세를 체납한 건 맞고 그렇지만 텍사스 주 법이 있어서 법인격은 유지해서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라도 계약 체결은 가능했다.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석유공사의 해명인데 근데 이제 또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법적으로 체결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이 영업세를 체납했다는 거에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건 과연 이게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인지 그 부분을 궁금해하는 건데 의혹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그동안은 세금을 못 내다가 이 석유공사로부터 용역계약금 받은 뒤에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석유공사는 체납세금을 대납한 적이 없다 반박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도 거세지는 분위기예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은 이 회사 말고도 규모도 크고 신용도 좋은 회사가 많은데 석유공사가 굳이 이 회사를 고집해서 계약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지적을 하면서 시추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할 판이다 직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야권에서 이제 공세를 펴는 건 여러 회사들이랑 이 액트지오가 뭐 굉장히 전문성 있고 여러 회사들이랑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근데도 세금도 못 내고 매출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략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정치화하면서 정쟁으로 끌고 가서 우리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나눠줄 돈으로 시추 130번 할 수 있다. 이렇게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오전 내내 돌발 구간이 많았던 만큼 지금도 곳곳으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8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와 다시 서해대교 일대로 정체고요. 더 가서 당진 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전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당진 나들목을 이용해 32번 국도 등으로 우회해서 지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광명역 부근 2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동탄 분기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뒤로 오산부터 정체만 남아 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중림 1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순천 2터널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월곡램프 부근 3차로에서는 지금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면으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진입하자마자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9억 7천만 명, 선거 기간만 한 달 반이 걸렸던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바로 인도 총선 얘긴데요. 나렌드라 모디 현 총리가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인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포커스 오늘은 인도 경제의 미래는 어떨지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거를 한 달 반이나 진행했다니 그 자체가 굉장히 놀랍네요. 예, 정확히는 44일, 4월 19일에 시작해서 6월 1일에 투표가 끝났고요. 네. 6월 4일에 이제 개표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뭐 인도는 이제 뭐 중국이 세계 1위가 아니죠. 인도가 네. 세계 1위, 14억 명이 살고 사실 저도 한 달 반 동안 선거를 한다는 뉴스를 처음 봤을 때는 혹시 인도가 아무래도 좀 뭐 경제 발전이 더디고 해서 손으로 투표하고 손으로 개표해서 인구가 14억 명이니까 너무 오래 걸리나? 그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인도는 저희도 안 쓰는 전자 투표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모니터로 누르는. 그러니까 네. 바로 이렇게 개표가 바로 나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그 투표 자체를 나라를 7군데로 쪼개가지고 7단계에 걸쳐서 지역별로 쭉 순회적으로 투표를 해요. 왜 그렇게 투표를 하는지를 알아보면 좀 재밌는데 우리가 네. 작은 나라로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인도 워낙 크기 때문에 또 투표에 대해서 워낙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도 과거에 많았고 그래서 투표를 하는데 항상 군이 동원됩니다. 군. 네. 뭐 경비부터 뭐 그 투표함 이송 뭐 그다음에 여러 개표 작업 다 군이 이제 동원되는데 전국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면 너무 많은 군이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방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동원 가능한 군에 맞춰서 일정을 짜다 보니까 한 달 반이 걸리는 이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투표가 진행이 됐고 14억 명 중에 유권자가 거의 10억 명입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 10억 명이 투표하는 건 중국 빼고 중국은 투표를 안 하니까요. 네. 인도가 세계 최대예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축제 선거가 이제 이번에 결과가 나왔고 현재 인도 총리가 다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3연임에 이제 3연임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긴 선거 끝에 이 모디 총리가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한 건데요. 근데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예상보다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거라면서요. 예, 원래는 이제 압승을 할 거다라고 예측이 됐는데 막상 그 개표를 해보니까 가까스로 연정을 해서 과반이 넘긴 했지만 그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속해 있는 여당 자체는 과반이 안 됐어요. 과반에 실패했고 그 자체로는 집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다른 정당과 연합해서 연정을 해서 이제 겨우 의원 내각제니까 이제 총리에 연임이 된 건데 근데 사실 뭐 가까스로 되긴 했지만 3연임은 참
대단한 거긴 합니다. 그쵸. 인도는 총리의 임기가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번 임기 10년을 했고요. 2014년에 취임해서 19년까지 한 번, 또 19년에 연임, 또 2024년 3연임이니까 이제 15년이 이제 보장이 된 건데 사실 나렌드라 모디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지는 않으셨죠? 네. 혹시 얼굴 아세요? 얼굴이요? 얼굴은 그러니까 사실 인도라는 세계 큰 나라에 10년이나 이미 총리를 네. 했는데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만큼 인도를 잘 몰라요. 근데 그쵸. 이 외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로 다뤄집니다. 별명도 스트롱맨. 그래서 트럼프, 푸틴과 함께 스트롱맨의 한 명으로 이제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강력한 지도자로 그려지고 뭐 14억 인구 대국의 지도자니까 당연히 비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중국 시진핑 주석이 버금가는 정도로 다루어지는데도 우리는 잘 모를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인도를 잘 모른다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이 3연임이 가능했던 게 인도 역사상 통틀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도가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뒤처진다고는 하지만 네. 15년 연임을 맡겼다는 것은 인도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경제입니다. 모디와 이코노믹스를 합쳐서 모디노믹스란 말이 있을 정도로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 이후에 인도가 정말 강력한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요즘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러다가 인도가 중국도 넘는 거 아니냐. 인도가 중국도 추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인도 경제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등에 업고 현 총리가 3연임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실제로 인도가 중국을 넘는 경제 대국이 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이게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지금 인도 GDP가 세계 5등이에요. 생각보다 높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중국 1, 2등 하고요. 그다음에 독일, 인도가 왔다 갔다 3, 4등 하고 그다음이 인도입니다. 인도 아래 영국과 프랑스가 있습니다. 물론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인구 효과로 이제 그렇게 가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5등까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고요. 사실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초고속 성장을 했죠. 그래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 20년 동안에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거의 매년 9.7% 거의 10%씩 성장을 했고요. 인도는 5%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인도가 중국을 이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모디가 말씀드렸듯이 모디 총리가 2014년에 취임을 했잖아요. 2014년 이후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만 따로 떼서 보면 인도는 평균 5.7% 성장을 했고요. 중국은 연평균 5.2%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2, 3년만 더 떼보면 이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도가 중국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나라가 됐고 예전에 중국이 워낙 뭐 초고속 성장을 10년, 20년 동안 하면서 세계 모든 순위를 바꿔버렸는데 지금은 그 다음 타자가 인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미 5등까지 올라왔고 지금 추세면은 2027년 정도면 GDP 세계 3등이 될 거로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네. 독일과 인도도 제치고 미국, 중국 바로 다음이 인도가 될 건데 그런 추세면 인도가 조만간 중국도 제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이 나올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 사이 경제 성장률이 엄청 좋아진 건데요. 근데 이게 딱 그 모디 총리의 집권 기간이네요. 근데 그만큼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모디노믹스라는 말이 세계 외신에 굉장히 많이 언급될 거고요. 네. 사실 인도 사실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뭐 기억들 뭐 카레 먹고 그다음에 뭐 카스트 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IT는 발전했다고 하지만 경제 발전은 좀 굉장히 좀 안 돼 있고 흙길도 네. 있고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지난 이 모디 총리 이후에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좀 상전벽해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고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 인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데는 크게 두 번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습니다. 네.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1997년에 IMF 외환 위기를 겪었잖아요. 인도도 똑같이 1991년 우리보다 6년 전에 외환 위기를 겪습니다. 원래 인도는 이제 상대적으로 공산권과의 교류가 좀 많아서 네. 그 동독을 기점으로 해서 동구권과 교류를 하면서 달러를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동독은 없어졌잖아요. 동구권과의 교류가 끊기면서 달러벌이 통로가 하나 끊겼고요. 그다음에 또 인도의 노동자들이 우리 중동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중동에 되게 그
좀 육체 노동을 많이 맞습니다. 네. 인도의 노동자들이 중동에서 외화벌이를 많이 해오는데 당시에 또 걸프전이 터지면서 중동에서 일하는 일자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외화벌이의 두 가지 경로, 두 줄기가 툭 끊기면서 인도가 굉장히 외환이 부족해졌고 달러가 부족해서 결국 우리가 그랬듯이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는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IMF는 절대로 공짜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빌려주면서 강력한 대가를 요구하는데 인도도 마찬가지로 모든 내수 시장을 개방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라라는 IMF 지침에 따라서 인도 경제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뭐 그것만 가지고는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약간 운이 맞는 건데 네. 2010년대 이후에 그 약간 90년대 초반부터 인도 정부가 의욕적으로 육성했던 제조업이 빛을 봅니다. 어떻게 빛을 보냐면 사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해서 웬만한 기업은 전부 중국의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2010년도 정도 되면은 이제 중국도 경제 소득이 올라오니까 인건비가 더 이상 싸지 않은 거예요. 사실 유수의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갔던 이유는 싼 인건비 노리고 들어갔던 건데 네. 그럼 결국 중국 말고 다른 인건비가 싼 데를 찾아야겠네라고 막 모색하고 있던 차에 인도가 제조업을 잘 육성해 놓으니까 때가 맞았고 네. 중국에서 인도로 많은 공장들이 넘어왔던 계기가 되면서 제조업 성장에 한번 폭발적인 어떤 그 동력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사실 이제 인도 하면은 인도의 최대 그 도시가 뭄바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지금이라도 뭐 포털 같은 데 찾아보시면 뭄바이의 가장 1순위의 상징은 교통 체증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탈 바에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겠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막히는데 이제 그만큼 도로와 철도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디 총리가 취임하면서 2014년부터 이 도로와 철도, 그러니까 SOC 분야에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우리나라도 경부고속도로를 깔기 전과 깔기 후로 경제 성장의 속도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쵸. 인도도 마찬가지로 SOC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철도와 도로를 엄청 확충하고 그러면 도로가 물류가 개선되는 것 자체가 이미 경제 효과도 있고요. 생산성도 굉장히 향상되고 그래서 현재 그 모디 총리 취임 후에 인프라 투자로서 엄청난 성과를 보고 있고 지금 3년임이 확정됐는데 앞으로 2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까지 인도 전역에 700조 원 정도를 들여서 더 도로와 철도를 깝니다. 물론 항만, 공항도 네.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그렇게 지난 10년간 투자했던 SOC 비용보다 앞으로 2년간 더 많이 붙기 때문에 사실 이 인도가 지금 인프라로 사실 한번 승부를 봐보려고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모디노믹스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거기서 나오는 좋은 효과가 경제의 선순환에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부흥과 사회 간접 자본 투자의 힘으로 이제 인도 경제가 고속 성장을 했다는 건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탄탄대로일까요?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요. 그 기세로 말씀드렸듯이 3연임까지 성공을 했는데 네. 뭐 걱정이 없는 나라는 없죠. 당연히 이제 인도도 가장 큰 걱정은 나라 빚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돈을 도로와 철도 투자에 쏟아붓는데 그게 다 나라 돈이거든요. 다 빚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도 나라 빚이 빨리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의 전체 GDP의 82%까지,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82%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 해 연간 버는 돈의 GDP의 82%나 정부 빚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이 수치가 한 50% 정도 돼요. 우리나라보다 30%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인도는 문제가 국가 부채가 너무 빨리 늘고 있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렇게 빚이 빨리 늘면 인도처럼 아직 경제가 안정적이지 않은 나라에서는 국가 신용 등급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빚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인도에 돈 꿔줘도 되나? 인도의 채권 사도 되나? 이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도 예전에 IMF 때 겪어봤지만 국가 신용 등급에 퀘스천 마크, 의문표가 뒤따르면 우리가 돈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아까 제가 모디 총리를 소개할 때 스트롱맨이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는 강한 지도자인데 가장 이 사람이 힌두교에 너무 몰입이 돼 있어요. 근데 인도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균형을 맞추는 나라인데 거기서 나오는 사회적 갈등이 커서 이게 큰 앞으로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범 KBS 기자 보내드리면서 저도 잠시 뒤 2부에 돌아올게요.
아휴, 올해 태풍은 또 얼마나 세려나. 농사짓기 힘드네. 걱정하지 마. 농사에도 보험이 있잖아. 농부의 마음을 잘 아는 농작물 재보험으로 농부의 땀과 노력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부터 화재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정부가 약 90%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그중 벼보험 가입 기간은 6월 21일까지. 전국에 있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방문해 서둘러 가입하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된 후부터 지난 60여 년간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지난달 17일부터는 새로운 이름과 분류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유네스코가 1972년에 제정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는 유산이란 개념을 써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국제기준인 유산이란 개념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역시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문화재가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전 정보도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사전에 표지어로 새로 추가된 항목으로는 국가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유형문화유산, 그리고 민속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유산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소산으로 보존, 계승할 만한 가치가 큰 유산을 말하고요. 여기에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이 있습니다. 또 뜻풀이가 수정된 것도 있습니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가운데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물어 국가가 특별히 지정한 유형 문화유산을 말하고요. 천연기념물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법률로 보호하는 동물, 식물, 지형 따위의 자연유산으로 수정됐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이번 주는 한여름만큼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대구와 울산 등 경상도 일부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도 내려졌고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경주와 밀양 34도, 대구 33도, 대전과 광주 정선 31도, 서울 강릉 30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무덥게 느껴지겠고요.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목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크게 오르는 낮 기온의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남부 내륙과 충북, 강원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또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농도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공기는 대체로 깨끗하겠지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밤사이 오물풍선 300여 개를 또 내려보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융통성 있게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 게임은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목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살리겠다는 것이라며 막가파식 국회 운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을 포함하거나 출장 보고서 작성을 여행사에 맡기는 등 일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백태가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합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일부 유튜버들이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영상을 올리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앞서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 올라온 가해자 근황 영상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5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판스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와 직접 통화했다며 지난해 11월 9일 한 여성에게 걸려온 통화 내역과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당시 해당 여성은 44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이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혔고, 이후 이 유튜버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해당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뒤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문 전체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피고인 명단부터 실제로 누가 사건에 가담했고 누가 미수에 그쳤는지 등에 대한 가해 사실이 모두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판결문을 추후 잠재적 특수강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다며 일부를 모자이크해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건 피해자 측이 관련 영상을 내려달라고 항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랑이를 벌였다는 건데요. 피해자의 여동생이 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상황을 들여다보니 당시 피해자인 언니가 이 유튜버와 직접 통화한 건 사실이지만 현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지적 장애가 있다며 약 7개월 전 휴대전화 자동 녹음 기능으로 녹음한 걸 이제 와서 피해자 동의도 없이 영상을 올렸다고 항의했습니다. 또 당시 피해자가 동의를 했었다곤 하지만 지금은 원치 않고 유튜버 판스 본인도 그러지 않겠다며 대화도 올리지 않는다더니 올렸다면서 원치 않으니 당장 삭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버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면 영상을 삭제해준다면서 연락을 피했습니다. 이후 섭섭하다, 내가 의령경찰서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국밥집 찾아간 곳으로 고소를 당했다 등의 말로 요청을 피했는데요. 급기야 왜 피해자 여동생이 피해자인 척 전화를 하냐며 영상을 즉시 삭제하지 않은 이유를 피해자 측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튜버 판숙은 오늘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서 피해자분과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영상을 모두 내렸는데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왜 피해자 여동생이 피해자인 것처럼 통화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억울하다 토로했습니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피해자 본인은 당시 판단력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기억도 없는 영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원치 않아 직접 통화한 것이라며 더 이상 영상 업로드도 언급도 하지 말아달라 호소했는데요. 또 이 유튜버가 피해자와의 통화 내역을 음성 변조 없이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여론 조작이라는 말이 많을 거라고 했지만 피해자보다 여론이 더 중요한가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유튜버들이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또 기성 언론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죠. 네, 이 언론의 받아쓰기식 보도가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 기름을 붓고 콘텐츠화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버들의 쏟아지는 폭로가 실제 피해자에게 동의했는지 사실관계가 맞는지 검증되지 않은 채 녹취록 공개, 밀양성 폭행 가해자 1명 경찰서 근무 등의 제목으로 기성 언론에서 다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언론들이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을 경쟁적으로 받아쓰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성 언론의 무분별한 선정적 보도가 이번 사건에도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 됐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유튜버의 폭로에 언론이 추임새를 넣으면서 사적 제재 광풍을 만들어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광풍 속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배제됐습니다. 앞서 나락보관소는 영상을 삭제할 땐 피해자와 긴밀히 소통했다며 거짓말을 반복했고요. 앞서 보신 유튜버 판숙도 피해자 동의 없이 판결문과 통화 내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기보단 영상을 공개한 뒤 피해자가 싫다면 영상을 내리겠다고 통보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 신상 공개는 정의 구현이란 허울을 쓰고 유튜버와 언론의 사익 추구에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난 1일까지 구독자 수가 4만 8천 명이던 나락보관소는 신상 공개 영상 게재 이후 4일 만에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했고요. 댓글을 통한 후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튜버 스스로도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서 수익은 달달한 게 맞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네. 피해자가 상업적 이윤 창출을 위한 경쟁에 이용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과거가 다시 또 반복되는 모습인데 언론은 사실 확인과 검증이라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올해로 광주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여전히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요. 네, 어제가 광주 학동 참사 3주기였는데요. 역시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 규모 건물이 붕괴돼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인데요. 이 사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여전히 심각한 신체적 또 정신적 어려움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요. 재난피해자권리센터가 학동 참사 피해자 19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상자 전원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또 대다수가 불안증과 불면증도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족 역시 절반 이상이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힘들어하고 있고요. 특히 일부는 만성 두통에 시달리거나 환청, 망상까지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의 유가족의 75%는 사고 이후 가족 간 갈등을 포함해서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이 됐고요. 또 너무 안타깝게도 부상자와 유가족 모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비율이 무려 절반을 넘기도 했고요. 유가족의 25%는 이미 극단적 시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난피해자권리센터는 학동 참사를 비롯해 세월호와 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트라우마 치유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피해자들은 매우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또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적 개입과 신체적 치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구조에 참여했던 경찰과 소방대원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도 필요하다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생애 주기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사고로 처참하게 망가진 울림 54번 버스에 대한 영구 보존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버스는 흉물이 아니라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현장이 될 것이라며 버스를 영구 보존해 추모와 완전사회를 위한 나침반으로 활용하기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또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반대로 피해자와 그 유가족분들은 이런 쓰라린 상처가 더 덧나지 않도록 아픈 기억 훌훌 털어버리실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다음도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오늘 새벽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해서 작업자가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3호선 연신내역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작업을 하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전기 케이블에 표시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하다 병원을 당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200볼트만 해도 사망 위험성이 있는데 당시 작업하던 케이블선 안에는 무려 6,600볼트가 넘는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고가 발생한 연신내역에 현장 대책본부를 차리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는데요. 경찰도 사건을 접수해 감전사고 가능성을 비롯한 여러 원인을 두고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변을 당한 직원이 새 아이를 둔 가장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역 작업자 사망 사고는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 29년 동안 이 전기 설비 업무를 맡아온 베테랑이었는데요. 빈소를 찾은 동료들은 성실하고 업무에 충실한 동료였다고 입을 모았고요. 입사 3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올 정도로 30년간 희노애락을 함께한 좋은 친구를 잃었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또 새 자녀를 둔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기도 해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데요. 그런데 이런 지하철 작업자 사망사고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20대 작업자가 공동역에서 환풍구 관련 작업 도중 9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2017년 12월엔 온수역에서 배수로 칸막이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같은 해 6월엔 1호선 노량진역 선로보수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각각 열차에 치여 사망하기도 했죠. 최근 5년 사이에만 총 11건의 사상사고가 발생했는데 여전히 대책은 미흡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안전기준과 수칙을 정교하게 다듬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데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사후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안전 관련 예산은 늘어났을지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이 소홀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해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례식장에서 쓰러진 상주를 구해내고 조용히 사라진 백이의 천사 이야기가 들리네요. 네, 최근 서울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서울시청 이영옥 간호사님 오빠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뒤늦게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충남 아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작성자 이종사촌 오빠인 상주가 갑자기 쓰러졌는데요. 온몸에 경련이 오고 근육이 경직돼 숨도 쉬지 못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히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까지 해봤지만 얼굴과 손이 보라색으로 변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는데요. 이때 한 여성이 뛰어들어와 간호사입니다라는 짧은 한마디와 함께 상황 정리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고 출동한 119 구급대 인계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글쓴이는 감사한 마음에 사례라도 하고 싶어 연락처를 물었지만 한사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인 빈소를 찾았다 옆방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왔을 뿐이라며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긴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주인공은 서울시 행정국 공무원이자 간호사인 이영옥 사무관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자리에 항상 간호사가 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같은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역시 베테랑 간호사답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끝까지 강조하시면서 위기 상황에 대비해 꼭 많은 분이 익히시면 좋겠다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간호사입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또 제 아내가 간호사잖아요. 괜시리 저도 덩달아 마음이 뿌듯해지는 소식이네요. 네. 이일구님이 이번에는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이런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아야 하는데 슬프고 화가 나는 뉴스들이 많네요. 라고 하셨네요.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볼게요. 한국 여자 배구 김연경 선수가 국가대표 은퇴식을 가졌어요. 네, 김연경 선수가 팬들의 환호 속에 눈물을 흘리며 태극마크를 내려놨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잠실 시내 체육관에서 국가대표 은퇴 경기를 치르고 은퇴식을 가졌는데요. 김연경 선수는 많은 분과 은퇴식을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면서 태극기를 달고 참 오랫동안 뛰었다. 태극마크를 꿈꿨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생각이 든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선배님들이 없었다면 여자 배구가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공을 돌리기도 했고요. 전광판에 나온 헌정 영상이 나오자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연신 눈가를 닦아내기도 했습니다. 김연경과 함께 대표팀 생활을 했던 선배와 동료들도 함께 은퇴식을 가졌는데요. 도쿄올림픽 4강 멤버 양효진과 김수지, 런던올림픽 4강 멤버 한유미와 황현주 선수 등 10명이 태극마크를 내려놨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김연경 선수 광팬이거든요. 어린 시절 작은 키 때문에 리베로로 시작을 하면서 마치 만화 캐릭터처럼 공수 모두 완벽한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배구 여제라는 수식어가 모자랄 정도의 선수인데 더 이상 국대 경기에서 그 특유의 식빵 샤우팅을 듣지 못하는 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국내 하나뿐인 바둑학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세계 유일한 바둑학과로도 유명하죠. 이 명지대 바둑학과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수와 재학생들이 학과 폐지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건데요. 명지대는 2년 전부터 경영 약화와 바둑 인구 감소를 이유로 바둑학과 폐지를 논의해왔는데 급기야 지난 4월에는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남치영 교수 등은 학칙 개정과 대교협의 승인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법원의 효력 정지를 구했고 한국 랭킹 1위인 신진서 구단을 비롯해 대한민국 바둑 국가대표팀 감독과 선수 약 40명, 바둑학과 출신 프로기사 등도 이번 가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재판부는 두 학교 통합 추진 동의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긴 했지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둑학과가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는 보기는 어렵다면서 학칙 개정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명지대 바둑학과는 지난 1997년 개설돼 20여 년간 세계 유일 바둑학과로 프로기사들을 두루 배출해왔는데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이다의 북마크 시내21 이다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팝, K-무비, K-드라마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근데 K-도서도 또 해외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다면서요. 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라고 보통 불리는 작품들은 거의 모두 해외에서 번역 출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책들이 그냥 번역이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문학상을 받거나 또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서 현지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이를테면 소설이 유행이다, 뭐 SF 소설이 유행이다, 에세이가 유행이다 이렇게 특정 분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번역되는 책의 수가 늘고 있다고 해도 뭐 그게 다 팔리거나 읽히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독자층도 넓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문학상 후보에 오르는 게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독자들이 실제로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
또 한국에서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게 해외에서도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각종 문학상 후보에 우리나라 책들이 오르고 있고 최근에도 또 좋은 소식이 들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영국의 대표적인 추리문학상인 CWA 대거 문학상의 최종 후보에 임성순 작가의 장편 소설 컨설턴트가 올랐습니다. 네. 7월 4일에 결과 발표는 있을 예정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자살을 타살로 위장하는 그런 업체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읽어내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굉장히 재미있는 범죄 소설인 거죠. 이 책 같은 경우는 뭐 영어 판권 외에도 스페인과 일본, 아랍, 터키, 러시아, 에스토니아 등에도 번역 판권이 다 지금 팔려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 이번에 문학상을 받게 되면은 또 좋은 소식들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건 아마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일까요? 이 책이 영미권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한국 작품이 됐다고요. 네. 최근에 계속 이렇게 한국 작품들이 많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한국문학번역원에서 2022년에 자료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작품들 중에서 어떤 책들이 인기가 많은가라고 하는 거를 살펴봤는데 사실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책이라고 하면 82년생 김지영입니다. 네. 이 책이 이제 2020년까지 10개 언어권에서 30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고요. 특히 일본에서는 2018년도에 출간된 이후에 2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영미권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문상을 수상한 채식주의자가 꾸준하게 호평을 받고 있고 또 그 소설로 인해서 다른 한국 작품들이 많이 영미권에 소개되는 네.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 작품들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타이완이나 이렇게 소개되는 일들은 많았지만 영미권에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았었거든요. 우리 책들이 이렇게 해외에서도 널리 읽힌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은데요. 네. 오늘 그 가운데서 어떤 K도서를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소설 한 권, 에세이 한 권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일단 소설은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에세이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렇게 두 권인데요. 두 작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해외 소설이 번역 출간된다고 하는 거는 한국 출판사가 큰 곳이어서 해외 번역 출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두 권의 책은 그 어떻게 보면 탄생부터가 범상치 않다. 네, 독자들이 발견해서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그래서 해외에 출간되게 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권은 뭐 국내에서도 반응이 좋았고 네네. 모두 베스트셀러였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어야 해외에서도 궁금증을 가지고 번역 출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책인데 외국에서만 잘 팔린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김초엽, 천선란 작가가 미국 출판사와 억대 선인세 계약을 맺고 번역 출간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출간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각광받는 이제 신간 도서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그리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뭐 한 권은 독립출판 또 한 권은 전자책이 먼저 출간되는 방식으로 작게 선을 보였는데 이게 점점 큰 덩어리가 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점이 주 무대겠다라는 네.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동네 서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서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서점에 들어와 보기는 하는데 서점 주인이 뭔가 사연 있는 사람처럼
가끔씩 울고 있고 네. 예, 말도 별로 없고 손님이 와도 반가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주인이 이제 서점을 좀 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스타를 고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서점에 자주 들락날락하는 동네 사람들하고도 친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북토크 같은 것을 진행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서점으로 천천히 탈바꿈해가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서점의 전경이 그려진 일러스트 표지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런 표지 책들이 한동안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많이 나왔죠. 네, 읽고 나면 기분이 힐링되는 이런 소설들을 부르는 말이 있다면서요. 일단 feel good 소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feel good이라고 하면 기분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더 중요하게는 주인공들이 골치 아픈 일을 겪지 않는 소설을 feel good 소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너무 뭔가 사건이 많고 주인공이 구석에 몰리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 읽는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소소하고 행복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작품들이 인기가 많고 그래서 말씀 주신 그 가게의 정면이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는 책들이 불편한 편의점,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이런 책들이고 다 이 필굿 소설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소설들 중에서는 창문을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 오베라는 남자, 나미와 잡화점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네. 어린 왕자나 오만가 평영 같은 이야기들도 이 필굿 소설의 넓은 범주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어떤 부분을 그렇게 독자들이 좋아했던 걸까요? 사실 이 책 같은 경우도 또 제가 이 작가님의 그 SNS를 팔로잉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싱가포르 북투어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뿐이 아니라 정말 많은 나라들에서 이 책이 인기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국산 필굿 소설 같은 느낌으로 이제 많은 분이 사랑하시는 거죠. 황보름 작가가 이제 이 책으로 2024년 일본 서점대상에서 번역 소설 부분 1위를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서점대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점대상이라는 게 보통은 왜 무슨 문학상이라고 하면 작가 이름이 앞에 있거나 그러니까 이상 문학상처럼 작가 이름을 걸고 상을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점대상은 뭐냐면 서점 직원들이 투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서점 직원인데 내가 서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책 팔고 싶어. 이 책을 독자들한테 권유했더니 독자님들이 좋아해. 그만큼 현장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소설인 거예요. 소설상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상에서 1등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일본 독자들과 서점 직원들이 사랑한 작품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일본 이 서점대상의 번역 부문을 수상한 게 이번에 처음은 또 아닙니다. 예전에 손영평 작가의 아몬드, 그다음에 서른의 반격이라는 책도 이 부문의 상을 수상한 적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만큼 일본 소설들이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끄는 것처럼 한국 소설들도 일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책에 나왔을 때 전자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이책에 보통은 종이책에 먼저 나오고 그쵸. 전자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반대인 거예요. 전자책만 유통을 하다가 사람들이 점점 많이 읽으면서 이거 종이책으로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종이책에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그만큼 좀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력을 가지고 그러네요. 있는 책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새 살기가 참 힘들구나 라는 것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점을 운영하면서도 뭔가 적극적이고 막 성공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눈물을 떨구기도 하고 그냥 조용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이 서점 주인의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입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영국과 일본에서 1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제목을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거에서 떡볶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그쵸. 제목에서.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곰탕은 먹고 싶어라든가 뭐 김치찌개는 먹고 싶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다르죠. 다른 거예요. 네. 예, 약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분식이면서 이 떡볶이를 어떻게 번역을 해서 출간이 됐을까? 이게 네.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 책이 뭐 10만 부 넘게 팔렸다 이런 식의 막 이 기사가 나오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제목을 찾아봤어요. 네.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은 떡볶이 모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영어판 제목이 I want to die but I want to eat 떡볶이입니다. 그대로 썼네요. 떡볶이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떡볶이라고 하는 한국 음식도 최근에 이런 K 열풍과 더불어서 K 분식도 외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낯설다고는 해도 이거를 일테면은 무슨 I want to die but I want to eat 뭐 파이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감 그대로 옮기려고 이 떡볶이라는 말까지 제목을 다 옮겼더라고요. 근데 이 떡볶이가 주는 이 감성을 그들이 알 수 있을까?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쨌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5개국 정도의 번역 출간되었고요. 전 세계에서 판매된 것만 지금 한 100만 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드라마화도 확장이 되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도 꽤 긴 시간 동안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책은 그 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인 기분 부전 장애 그리고 불안 장애 진단을 받은 필자가 자기 이야기를 에세이로 써내려고 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분 부전 장애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이게 정말 아주 심각한 우울증은 아닌데 잔잔한 우울 증상이 계속되어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불안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계속 이 반복되는 우울감에 시달리던 주인공이 이 저자가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약물 처방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다 일일이 그날 정리를 해서 이 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독립 출판물이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네. 이 저자가 직접 자기가 이런 책을 썼는데 이제 무명의 저자이기도 하고 원래 이 저자가 출판사에서 일을 하던 편집자였거든요. 근데 이름이 알려진 저자가 아니고 하니까 이 책을 내려고 했을 때 낼 곳이 마땅치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책을 낸 겁니다. 네. 그래서 펀딩을 받아서 책을 냈는데 이제 처음에 그 펀딩 과정에서도 이 책이 화제였습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독립 서점들에서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이제 주문을 하고 독립 서점들에서 본다는 거는 전국적으로도 이 책이 그만큼 영향력이 생긴다는 뜻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게 되고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외국에 번역 소개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기분 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를 다룬 책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수많은 책들 중에서 이 책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사실 아마 이 기분 부전 장애라는 걸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잔잔한 우울감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거 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잔잔한 우울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걸로 병원 갈까 말까? 병원을 가야 하는 건가? 안 가도 되는 건가? 이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이들 궁금하신 게 그럼 대체 내가 이 정도의 우울감으로 병원을 간다고 치면 도움이 될까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비인후과 간다고 하면 약 먹고 한 사흘이면 낫겠지라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잔잔한 우울감, 기분이 문제인데 기분이 안 좋은 게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병원 가면 효과가 진짜 있을까? 갔는데 괜히 이상한 치료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해서는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동안 나왔던 이런 관련된 책들의 경우에는 그 같은 이야기를 의사 입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거 하세요. 이러니까 문제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는 사람 입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옛날에 내가 언니랑 이런 관계가 있었지. 옛날에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하는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이러이러한 처방을 해줬는데 맞지 않아서 다른 약으로 바꿨다든가 이런 것들을 환자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이런 거라면 나도 가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궁금증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고 이거 좀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식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전문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전문가 얘기니까 맞겠지 싶으면서도 내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안이 막 되진 않죠. 네, 맞아요. 위안이 된다는 게 이 책의 굉장히 큰 포인트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책을 선택하게 되고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내담자 입장에서 아니면은 환자 입장에서 이런 기분 장애 같은 것들을 다루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내에서 유행한 책들이 해외에서도 인기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목이 세계적으로도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영화도 그렇고 그 책도 그렇고 확실히 지금 한국 콘텐츠들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 추세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의 결과물로 지금 막 주목받고 있는 거라고 하면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소식 중에서 이슬아 작가가 가녀장애 시대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을 그 이환 시인이 번역을 합니다. 영어판을 번역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책들이 앞으로 어떤 성적을 낼지 아까 말씀드린 뭐 김초엽 작가라든가 천선란 작가의 소설들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굉장히 기대하게 됩니다. 네. 아직 해외에서는 붐이 일진 않았지만 이 책은 너무 좋아서 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자님이 해외에 전파하고 싶은 그런 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 이제 날이 막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한 건데 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집이고요. 소설집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 작품씩 읽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제가 이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인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는 눈물 쏙 빠지게 슬픈 이야기도 있고 약간은 서글프면서도 공허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분위기를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책도 번역이 되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은 해외에서 인기를 끈 한국 문학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이다희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세계 대공황 시절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다방이 유행했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예, 뭐 4년 전인 2020년 경부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잖아요. 뭐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카페가 문을 닫고 뭐 커피 소비는 위축되고 뭐 따라서 이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커피 수입을 축소했거든요. 뭐 짐작할 만한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지구상에서 예외적인 나라
그 기간에도 커피 수입이 증가한 좀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설마 우리나라는 아니겠죠? 예. 왜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네. 국제 커피 기구 통계를 보면 세계적으로 커피 소비가 가장 위축되었던 팬데믹 첫 해 2020년에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커피 수입이 증가를 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뭐 카페 영업도 시간이 제한되고 온갖 모임도 그래서 제한되고 했는데도 네. 커피 소비가 늘었고 이에 맞추어서 커피 수입도 증가를 보인 특이한 나라가 코리아였습니다. 아니 우리만 그런 현상을 보인 이유가 뭘까요? 네, 왜냐하면 집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홈카페 문화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마시던 커피니까요. 네. 뭐 이것에 맞춰서 가정용 커피 머신이나 뭐 드립 도구, 캡슐 커피, 인스턴트 원두 커피, 뭐 드립백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다양한 그 RTD 음료 커피 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행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특히 다른 나라보다 심했거든요. 당연히 커피 원두 수입이 뭐 늘어나고 커피 소비도 늘어났던 거죠. 근데 팬데믹이 지나고 나니까 또 카페도 다시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미국계 별다방이 처음 등장한 1999년 이후 지난 25년 동안 우리나라의 카페 수 증가는 뭐 대단했는데요. 20년 동안 서서히 증가를 해서 2018년에 5만 개를 돌파했거든요. 그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후 불과 5년 만인 2023년 말에 9만 9천 개를 그리고 금년 초에 10만 개를 넘어서서 불과 5년 몇 개월 사이에 2배 성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1년 사이에 17.4% 증가를 보였는데요. 뭐 그 어떤 분야보다도 높은 증가 추세죠.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커피 분야에서 세계 1위인 게 있는데요. 관련된 질문입니다. 뭘까요? 커피 소비량?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아닙니다. 국민 1인당 소비량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세계 26위 정도예요. 네. 국가 전체 소비량에서는 세계 15위 정도고요. 왜냐하면 서구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커피로 하고 마무리도 커피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구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커피를 전체적으로는 많이 마십니다. 네. 북유럽의 뭐 핀란드나 스웨덴, 뭐 노르웨이 사람들의 1인당 연평균 커피 소비량은 우리나라의 무려 3배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의 양. 1인당 커피 전문점에서 소비하는 비용은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통계를 살펴보면요. 인구 대비 카페 숫자에서는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예요. 1위예요. 인구 100만 명당 1384개 정도의 카페가 있어서 529개인 일본, 386개인 영국, 185개인 미국을 정말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720명당 1개의 카페가 있는 셈인데 일본은 1876명당 1개밖에 없어요. 뭐 미국은 거의 5,000명당 1개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5배 정도 카페 밀도가 촘촘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가 왜 갑자기 이럴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커피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마시는 건 아니지만 카페에서 마시는 건 참 좋아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아니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카페를 사랑했던 거예요? 네, 이게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네. 100년 전에도 이른바 다방 창업 붐이 있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세계 대공황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커피 마시기를 뭐 주저해서 커피 가격이 폭락하고 난리가 났는데 커피 거래도 줄어들었죠. 유독 조선 땅에서는 커피를 파는 다방이 붐을 이뤘거든요. 네. 최근 팬데믹으로 이 커피 소비가 세계적으로 줄었는데 우리나라만 커피 소비가 는 것과 정말 비슷합니다. 이 커피 문화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게 100년 전이나 지금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은 100년 전 다방 창업 붐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뭔가 처음 듣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 카페는 어떤 의미의 장소일지 혹시 카페를 표현하는 그럴듯한 문구, 뭐 카페는 무엇이다. 뭐 누구나 아는 그런 표현이
자주 신문이나 방송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커피는 카페는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쉬는 공부하러도 곳이- 많이 가고 일하러도 네. 가고. 그런데 상징하는 어떤 대표적인 표현 뭐 이런 게 있지는 않죠. 그렇죠. 1930년대 거의 100년 전 당시에는 다방을 의미하는 정말 흥미로운 표현들이 꽤 많았습니다. 모두 그럴듯한 표현들이어서 신문과 잡지에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보면요. 다방은 거리의 오아시스.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아, 네. 딱 와닿네요. 뭐 네. 걷다가 힘들면 들어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다. 뭐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아시스처럼 또 물도 마실 수 있어요. 1930년대에 도시를 거닐던 청춘 남녀들이나 이 문화예술인들이 들어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다방이었습니다. 뭐 커피나 차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는 기대서 잠을 자도 되는 곳이었으니까 네. 뭐 도시인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의 버금가는 제대로 된 쉼터였던 거죠. 또 다른 어떤 표현들이 있었어요? 네, 뭐 비슷한 표현으로요. 사회생활의 안식소도 사용되었죠. 이 개인적 안식처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안식소였던 거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서 여러 사람이 만나서 가볍게 무엇을 얘기하는 장소, 뭐 사업 얘기도 하고 모여서 수다를 떨 수도 있는 장소가 다방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거리의 항구. 혹은 도시의 항구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이 먼 바다에서 이 고기를 잡던 배가 들어와서 쉬는 곳이 뭐 항구였던 것처럼 네.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쉬는 곳이라는 의미죠. 뭐 비슷한 의미로 도시 산책자들의 공원 뭐 이런 그럴듯한 표현도 있었고요. 당시 주로 조선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다방은 일본인들이 주로 드나들며 좀 퇴폐해진 카페와는 많이 다른 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 바다의 항구와 같은 뭐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뭐 약간 다른 표현도 있는데요. 다방은 신문물 체험 공간이라고도 그 당시에 불렸습니다. 1930년대 다방에 가면 볼 수 있는 신문물, 뭐 짐작가는 거 있을까요? 커피 자체가 신문물이었잖아요. 근데 또 네네. 다른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그 다방 사진을 보면 많이 보이는 게 있는데요. 첫째는 열대 식물입니다. 네. 파초나 소철 같은 이 열대 식물이 다방 한가운데 반드시 있었습니다. 지금은 흔하지만 당시에는 신기한 물품이었죠. 둘째는 이 베토벤의 데스마스크나 석고 조각상이 또 있었는데 네. 이것도 흔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문이나 잡지, 특히 뭐 서양의 영화나 그 음악을 소개하는 잡지류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유성기도 다방에 가야 만날 수 있는 신문물이었습니다. 뭐 이런 신문물을 갖추는데 약간의 비용이 들기는 했지만 뭐 음식이나 뭐 술이 없고 화려한 서비스를 하는 웨이트리스가 없으니까 카페보다는 창업이 좀 쉬웠던 게 다방입니다. 네. 당시 커피를 주로 파는 다방의 상호, 즉 가게 이름은 뭐 여러 가지였습니다. 뭐 다방 이외에도 티룸, 일본인들은 발음이 어려워서 티룸이라고 하지 않고 때룸이라고 네. 했습니다. 무슨 제과, 무슨 팔러 뭐 이런 것도 끽다점이란 오래된 명칭과 함께 당시에 같이 쓰이던 다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창업 비용이나 유지비가 덜 드는 장점 때문에 커피를 주로 파는 다방 창업이 붐이었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요즘 카페 창업 붐하고도 상당히 비슷하네요. 네, 뭐 많이 비슷합니다. 당시 신문에서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 자고 나면 늘어나는 것이 다방뿐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럼 당시에도 다방 창업을 주도했던 게 요즘처럼 청년 세대들이었어요? 네, 비슷합니다. 청년 세대, 배울 만큼 특히 배운 사람들이 창업을 주도했었다는 점에서 요즘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 고학력자들이 선호하던 직장은 사실 관공서, 은행, 뭐 교원 등이었는데 네. 이 고학력의 일본인들이 이런 직장을 점령하다 보니 고학력의 조선인들 취업이 좀 뭐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학력자들이 선호하던 직업에서의 민족 차별 이게 문제였던 거네요. 그렇죠. 저학력자들이 선택하는 뭐 비전문직 그러니까 일반 노무직이나 뭐 농산일, 고기 잡는 일 등에는 뭐 일본인들의 관심이 적었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고학력자의 다방 창업에 얽힌 뭐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소개할게요. 먼저 당시에 다방 창업을 꿈꾸던 20대 초반 청년이 쓴 시 한 부분을 뭐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네. 고요한 끽다점, 술 없는 끽다점, 석양의 끽다점, 쓸쓸한 이내 마음이요.
이게 시예요? 예, 뭐 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글인데요. 이 청년이 남긴 글의 한 부분입니다. 네. 앞뒤에 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쓴 내막은 이렇습니다. 이 김수곤이라는 경상북도 청도 출신 20대 초반 청년이 있었거든요. 집안이 부유해서 일본 시모노세키에 있던 유명한 그 풍국 중학을 거쳐서 동경 미술학교에 유학 중이었는데 그의 부친이 사업에 갑자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포기하고 고향에 돌아와 있던 김수고는 유행을 따라서 이제 다방을 차리고 해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인사동에 있는 한 다방을 친구와 함께 인수하기로 하고 이제 계약까지 했는데 네.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 지금의 성남에 있던 처가에 가서 장인에게 500여 원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3, 4천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합니다. 이 며칠 동안 아내에게 간청을 해서 다행히 아내가 구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아내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그 돈을 결국 보내오지 못해요. 돈을 못 구한 거죠. 이 청년은 결국 세상을 비관한 끝에 다방을 그리워하는 글을 유서로 남기고 자살을 한 겁니다. 네. 읽어드린 글은 바로 20대 청년 김수곤이 쓴 유서의 한 부분이죠. 고요한 끽다점, 술없는 끽다점, 석양의 끽다점, 쓸쓸한 이 내 마음이요. 이 내막을 알고 들으니까 굉장히 쓸쓸합니다. 청년들이 다방 창업을 꿈꾼 이유가 돈벌이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방에 대한 동경 이런 게 네네.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당시 다방은 청년들에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라기보다는 약간 뭐 근대성의 상징, 문명의 상징, 뭐 그런 멋진 곳으로 여겨졌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예, 문학평론가이면서 소설가였던 홍효민이 1935년 6월 30일자 동아일보에 쓴 다방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방의 유행은 시대성을 띤 극히 필연의 것이오니와 현대인이 이 다방의 맛을 몰라서는 비문명인일 것이다. 예, 청년들에게 이 다방은 단순히 유행을 넘어서 문명의 상징, 뭐 문화의 상징이었던 거죠. 이 외에 다방에 관한 좀 낭만적인 시는 없었어요? 네, 당연히 있었죠. 일제강점기 조선의 3대 천재 시인 중 한 명이었던 이용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3대 시인 나머지 두 분은 뭐 잘 아는 미당 서정주와 또 오장환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뭐 서정주 선생님은 잘 아는 분이고요. 네. 시인 오장환은 일제 후반에 직접 시를 쓰고 또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미당 서정주의 화사집 또 김광균의 와사등 같은 교과서에 나오는 그 시집을 출판한 분이기도 하죠. 직접 쓴 시 중에는 해방 직후인 1946년에 발표한 병든 서울이 아주 유명합니다. 뭐 원래는 유명하지 않았는데 훗날 지금은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1982년 이 전두환 정권 초기에 이 시를 읽었다는 이유로 전라북도 군산의 고등학교 교사 9명이 간첩 누명을 써서 투옥된 이른바 그 오승회 사건,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네. 사건인데 사건의 배경이 바로 오장환의 병든 서울이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를 읽은 게 문제가 됐던 거죠. 이 3대 천재 시인 중 마지막 한 분인 이용학은 1936년 1월 17일자 조선중앙일보에 다방이라는 제목의 시를 게재했는데요. 읽어볼 만합니다. 바다 없는 항해에 피곤한 무리들 모여드는 다방은 거리의 항구. 남다른 하소를 미연에 감추려는 여인의 웃음 끔찍히 믿음직하고 으스러이 잠든 등불은 미구의 세기를 설계하는 책사. 주머니를 턴 커피 한 잔에 고달픈 사고를 지지하는 나 너 휴식에 줄인 동지여 오라. 유연히 조화된 분위기 속에서 기약 없는 여정을 잠깐 반성해 보자꾸나. 뭐 이 시에서 나타난 다방은 웃음 띤 여인이 있고 지친 도시의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잠깐 반성하기도 하고 먼 미래를 설계하는 뭐 그런 곳이었죠. 뭐 이런 낭만이 묻어있는 시를 썼던 이용학은 6.25 전쟁 직전까지 서울에서 시작품 활동을 하다가 그가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강한 좀 친노동자적이고 반미적인 성격 때문에 결국은 투옥되죠. 6.25 전쟁으로 서울이 인민군에 점령이 되었을 때 풀려난 후 활동하다가 결국 북으로 갑니다. 북에서도 시인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쓴 시 중에서 1956년에 발표한 작품이 대표작이라고 알려졌어요. 네. 제목이 원수의 가슴팍에 땅크를 굴리자입니다. 이것도 시라는 거죠. 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문학도 혁명의 수단이죠. 이런 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식민 통치하에서 다방을 노래하던 이용학이 분단된 나라에서 땅크를 노래한 겁니다. 전쟁 그리고 이념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용학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식민지 시절 다방을 보면요, 일본에 유학을 마쳤거나 또는 전문직을 준비하던 고학력자들이 주로 창업을 주도하는 네네. 모습인데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방을 창업했는지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또 한 명의 문학 청년 이약슬이 1935년 6월에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한 수필 제목이 다방. 어떤 문학 청년의 일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수필의 주인공 3명 중 1명은 이약슬 본인이죠. 이 글에는 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한 K, S, C 이렇게 3명의 룸펜 즉 고등 실업자들이 모여서 다방 차리는 준비하는 모습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금년에 고3 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한 어느 귀한 집 아드님 K가 다방을 내어보겠다고 무슨 상사에 모이는 아파슈. 이 아파슈는 프랑스어로 룸펜이죠. 아파슈들에게 의론을 하니 이구동성으로 찬성, 대찬성의 코러스를 울렸다. 일찍이 그들은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아직 이해 있는 조선 사람의 손으로 된 이상적인 다방이 없다는 것을 항상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있던 무리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집을 구하러 다니는 S, 설비에 대한 지식을 얻으러 다니는 C, 자금을 준비하는 K 등으로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이제 다방 창업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다방 창업에 성공을 했을까요? 성공했을 것 같은데요. 자금도 있었고 동업자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실패로 끝납니다. 네. 이 글에 나오는 그 주인공 C가 자기는 석간신문의 3면, 즉 사회면에 나오는 기사라도 읽고 이 조선의 사회상을 이야기하는 다방이 아니라면 자기는 이들 룸펜들에 동조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빠집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조선의 현실을 한 잔의 커피에 몇 번이고 비춰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 수필은 다방 이야기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중반이었던 1930년대를 살았던 이제 모뽀와 모걸들의 고민과 울분을 잘 보여주죠. 낭만적인 듯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시대에 대한 울분이 있고 시대에 대한 울분도 있지만 또한 낭만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청년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돈을 찾아 다방을 창업하려는 청년도 있고 낭만적인 문화 공간으로 다방을 바라보는 청년도 있고 또 세상 문제를 좀 고민하는 인텔리 공동체로 인식한 청년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세계 대공황 시기였던 1930년대는 신기하게도 우리 역사에서 다방의 전성기였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다방들이 존재했거든요. 요즘도 다방은 커피가 맛있는 다방과 맛보다는 뷰나 분위기가 좋은 다방으로 약간 구분이 되잖아요. 100년 전인 1930년대에도 다방을 그렇게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네네. 1938년 조광이라는 잡지에 실린 현대적 다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시 보성전문학교 지금의 고려대학교 교수였던 유진호는 당시에 다방을 차를 판매하는 다방과 차 마시는 기분을 판매하는 다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예, 차를 판매하는 다방은 적은 돈으로 차를 즐기면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고요. 기분을 판매하는 다방은 당시로서는 좀 귀했던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다방이었습니다. 기분을 판매하는 다방은 당연히 비쌌기 때문에 자칭 문화인들이나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이었죠. 요즘 저가 커피점과 고가 커피점의 구분이 있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렇네요. 예, 요즘 저가 커피점과 고가 커피점은 주로 커피 품질이나 시설로 구분을 하는데 당시에는 들리는 음악으로 구분했으니까 나름 멋지죠. 예, 다방을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과 함께 당시에는 다방 손님들에 관한 은어도 있었습니다. 어떤 은어예요? 뭔가 재미있는 표현일 것 같은데요. 네, 온종일 여러 다방을 다니며 커피를 마시지 않고 물만 마시는 사람을 금붕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몽상가 표정을 지으며 예술인인 채 철학자인 채 하는 사람을 채병 환자. 몇 시간을 다방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을 벽화로 불렀다고 합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